핫바리 여군년이라며 군단장의 머리채를 잡은 미친 대대장. 잠시 후 그녀의 어깨에서 빛난 별 3개를 보고 전부 무릎 꿇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이천의 육군 제7기동군단 사령부. 북진이라는 부대 별칭처럼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북쪽을 향한 굳건한 결의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단장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한지수 중장이 있었다. 3스타 빛나는 3개의 별이 그녀의 어깨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기동군단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거대했지만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기품이 흘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전 지도와 끊임없이 전장 상황을 갱신하는 모니터들. 한지수는 그 앞에서 미동도 없이 다가올 군단급 기동훈련의 최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고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도록 단단했다. 하지만 그 견고한 강철 갑옷 아래 그녀는 아들을 둔 어머니이기도 했다. 아들 한가람. 유난히 맑고 엄마처럼 군인의 길을 걷겠다며 육군 사관학교 대신 평범한 대학에 진학했다가 돌연 입대를 결정했다. 어머니 백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아들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렸다. 하필이면 아들의 자대 배치가 자신의 휘하부대인 제11기계 화보병사단 화랑부대로 결정되었을 때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물론 군단장인 그녀가 사단 예하의 1개 대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 터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단 한 번의 면도 전화도 군단장으로서 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로서 휴가 나온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줄 뿐이었다. 어머니 부대 좋습니다. 사람들도 다 좋고요. 늘 씩씩하게 말하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믿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일상적인 결제 서류 더미 속에서 이질적인 소포 하나가 발견되었다. 발신인 불명 군사 우편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위병소를 통해 전달된 사령부 주소만 덩그러니 적힌 작은 상자였다. 군단장님 보안 검사는 마쳤습니다. 위험 물질은 아닙니다. 부관의 보고에도 한지수의 미관은 좁혀졌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완충 제조차 없이 낡고 값싼 플라스틱 재질이 이동식 저장 장치 USB 하나만 뒹굴고 있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훑었다. 그녀는 집무실 내부에 설치된 별도의 독립만 컴퓨터에 그것을 꽂았다. 몇 번의 보안 경고를 해제하자 단 2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하나는 영상 파일, 다른 하나는 음성 파일이었다. 그녀는 먼저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직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화면이 나타났다. 초점도 제대로 맞지 않았고 어두웠다. 하지만 장소는 명확했다. 생활관, 관물대와 침상. 그리고 낯익은 그러나 보고 싶지 않았던 화랑부대의 신형 전투복. 얘야, 이 새끼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거친 욕설과 함께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화면 구석에서 한 병사가 구타당하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이 마이크를 찍고 들어왔다. 여러 명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구타는 일방적이고 잔혹했다. 그만 잘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비웃음과 함께 더 큰 폭력이 이어졌다. 영상은 단 30초 만에 끊겼다. 한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2번째 음성 파일을 열었다. 훨씬 더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저번처럼 훈련 중에 발목 접질렸다. 그딴 시시한 보고서 말고 아예 맘먹고 줘 그래야 애들이 기강이 잡히지.
어차피 마중령님이 다 막아주신다잖아. 그 새끼 한가람인가 뭔가 걔도 좀 거슬리는데 일단은 한가람. 한지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귀가 울리고 눈앞이 아찔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번에 정상병권도 완벽하게 행군 중 낙오로 인한 무릎 파열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제127기계 화보병 대대의 독사 대대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명예에 누가 되겠습니까? 제27기계 화보병대. 강원도 홍천아들 한가람이 복무하는 부대였다. 독사대라는 불길한 별칭, 마중령이라는 인물, 정상병권이라는 은폐된 사건 그리고 아들의 이름. 이것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대대장 마중령이라는 자의 무인안이 지시하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옥도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군단장인 그녀에게의 증거를 보낸 것이었다. 한지수는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감찰참모 당장 내 방으로. 아니 내가 그리로 가지? 군단 직속 특별조사팀 서원경 소령만 대기시켜 나머지 인원은 필요 없다. 지금부터 모든 일정 취소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홍천으로 간다. 그녀는 빛나던 세 개의 별이 달린 전투복 상의를 벗어던졌다. 대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사복 점퍼를 걸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어머니의 불안과 군단장의 분노가 하나의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천에서 홍천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한지수는 검은색 민수용 승합차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운전은 군단 감찰실의 에이스이자 그녀가 가장 신이 많은 서원경 소령이 맡았다. 군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소령의 목소리에는 염려 가득했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날개가 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군단장이 직접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예하부대 감찰에 나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만약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라도 알게 된다면 아들 문제에 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서소령. 한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연로되지 않았어도 나는 지금이 차에 타고 있었을 거야. 내 군단 안에서 병사가 사고로 위장되어 불구가 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군단장이 내 집무실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고 있어야 하나? 그건 군인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원경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홍천 깊숙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제27기계 화보병대 독사대의 위병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어지고 있었다. 한지수는 일부러 야간 훈련 준비가 한창일 2시간을 골랐다.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 정지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젊은 위병소 초병이 FM대로 그들을 막아섰다. 서경소령이 창문을 내리고 감찰실 신분증을 제시했다. 군단 감찰실에서 야간 훈련 준비 실태 점검 나왔습니다. 대대 지휘 통제실로 안내 부탁합니다. 서원경은 자신의 신분만 노출했다. 한지수는 뒷좌석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평범한 감찰실 행정관처럼 보였다. 감찰실입니까? 초병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불시 감찰 그것도 군단에서의 직접 감찰은 흔치 않았다. 네, 대대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초병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동안 한지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을 날카롭게 훔쳤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잘 정돈된 막사와 이기자 구호가 새겨진 훈련장. 그러나 저 위선적인 평화 아래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잠시 후 웬일인지 지휘통실이 아닌 막사 쪽에서 거구의 장교 한 명이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왔다. 땅딸막한 키에 터질 듯한 전투복. 계급장은 중령 마동철이었다. 아씨 저녁 먹고 좀 쉬려니까? 군단에서 누가 오셨다고?
그는 차 앞에 거만하게 서서 운전석의 서운경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안녕하십니까? 군단 감찰실 서운경 소령입니다. 야간 기동 훈련 준비됐고 마동철은 말을 잘랐다. 소령이 이런 거 점검하러 직접 와. 그것도 여자가 군단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노골적인 무시와 비아냥이었다. 서운경의 얼굴이 굳었지만 한지수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손짓했다. 일단 지켜본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중령님 지휘 통제실로 안내해 주시죠. 마동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뒷좌석에 앉은 한지수를 턱짓으로 가리쳤다. 저 뒤에 여자는 또 뭐야? 감찰실에 여군이 둘씩이나 다녀 무슨 기쁨조라도 돼. 그 순간 서운경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중령님. 지나치긴 쓴소리 좀 했다고 삐지긴 하여튼 여자들이란. 즉 그는 차문을 툭툭 쳤다. 나와. 나온 김에 내 사무실로 가지? 뭐 대단한 거 보겠다고. 어차피 너희들 와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밖에 더 봐. 한지수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낯선 긴장감이 그녀를 감쌌다. 아들이 숨쉬는 공간 그리고 아들이 위협받는 공간. 마동철은 두 여군을 자신의 대대장실로 데려갔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로 자욱했다. 그래서 뭘 보고 싶은데? 우리 부대 저번 달군단 포술 경연대회에서 1등한 건 내가 애들을 좀 빡세게 굴리긴 해도 다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야. 안 그래? 그는 보란듯이 책상 위에 다리를 꼬아 올리고 한지수와 서운경을 번갈아 쳐다봤다. 한지수가 입을 열었다. 모자를 벗지 않은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최근 부대 환자 발생 현황과 사고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특히 정모 상병의 부상 기록을 포함해서요. 마동철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정상병. 악에 훈련받다가지가 멍청하게 굴러서 다친 놈, 그건 왜?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동철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서원경을 보며 말했다. 서소령 당신 부하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어디 감히 중령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관등 성명도 안 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수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위협적인 덩치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봐, 아가씨, 여긴 내가 놀러오는 데가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핫발리 여군인지 모르겠는데 감찰실 딱지 붙이고 왔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는 한지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 대답 안 해? 손 치우시죠. 한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뭐 이 미친년이. 마동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던 바로 그때였다. 대대장님, 지금 생활관 쪽에서 작전과장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마동철을 지나 그가 위협하고 있는 한지수에게 닿았다. 저 실례지만 누구 몰라. 군단에서 온 웬 미친년들이야? 마동철이 고함을 질렀다. 한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을 지나쳐 문 밖으로 향했다. 생활관에 무슨 일입니까? 그게 작전과장이 당황하며 마동철의 눈치를 봤다. 인연이 감히 마동철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한지수는 이미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익명의 USB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한가람인가 뭔가 걔도 좀 거슬리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제3생활관 한가람 이병이 속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의 한 조각을 마주하게 된다. 제3생활관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부터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한지수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녀의 뒤를 서운경 소령과 당황한 작전과장 그리고 분노에 찬 마동철 중령이 따랐다. 비켜. 다 비키라고.
생활관 문이 열리자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들 한가람이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만취한 듯 보이는 병장 하나가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있었다. 가람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벽에 붙어서 있었다. 야 한가람. 너 지금 나한테 개겼냐? 군단장 뺑 믿고 나대는 거야? 이게 새끼야. 그런 거 아닙니다.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거 아닌데 왜 내 술 시중을 안 들어? 내가 웃으냐? 병장이 병 조각을 지켜드는 순간 그만두어. 한지수가 외쳤다.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문입구에 선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에게로 쏠렸다. 뭐야, 이 아줌마는? 병장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그때 마동철이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군단 감찰팀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이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동철은 병장을 향해 고함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모든 수치스러운 현장을 목격한 외부인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여길들 쑤시고 다니니까 애들 기강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야? 그는 완전히 눈이 돌아 있었다.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가장 만만한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서소령 당장 저 여자 끌고 나가. 이건 내 부대 일이야. 당신들 감찰 범위 바뀌라고. 서경소령이 앞을 막아섰다. 중령님 진정하십시오. 현안부로 감찰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지휘 소홀 및 병력 통제 실패입니다. 군단장님께 군단장 마동철이 관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군단장이 뭐 그 여자 군단장이 오면 뭐 어차란 말이야. 그 여자도 계집은 계집일 뿐이야. 그는 서운경 소령을 밀어내고 한지수에게 달려들었다. 너 내가 뭔데 여길 기웃거려? 감찰 너네가 뭔데? 그는 한지수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한지수가 그 손을 쳐냈다. 분노에 휩싸인 마동철은 다음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는 한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한지수의 몸이 고꾸라졌다. 모자가 벗겨지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머니! 무릎 꿇고 있던 한가람이 절규하며 외쳤다. 생활관의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어머니, 마동철도, 서운경도, 심지어 술 취한 병장까지도 그 단어에 멈칫했다. 마동철은 여전히 한지수의 머리채를 잡은 채였다. 그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 이 미친 새끼가 이게 내 엄마라고. 그는 한지수를 경멸하듯 내려다봤다. 그래서 내년이 여기로 온 거였어? 아들이 백되어 주려고 이 핫바리 여군년이 그는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더러운 여자년이 감히 군단장 이름 팔아가면서 신성한 부대를 더럽혀 내년 같은 것들 때문에 군대가 썩는 거야? 바닥에 쓰러질 뻔했던 한지수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악력은 강철 팬츠와 같았다. 마동철은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한지수는 그의 손목을 꺾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군단장의 눈이었다. 중령 마동철 어른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생활관을 울렸다. 내가 내 놈이 방금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내 놈이 핫바리 여군년 더러운 여자년이라 부른 사람이 한지수는 흩어진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자신의 점퍼 앞서을 열어젖혔다. 그 안짙은 국방색 셔츠에 어깨에 달린 빛나는 3개의 별 3스타 중장의 계급장이 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장 중장 한지수다. 마동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뇌가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얼어붙었다. 술 취했던 병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에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군군 군단장님 마동철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황급히 빼려 했지만 한지수는 그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서경소령 예, 군단장님. 서경소령이 권총 홀스터에 손을 얹은 채 대답했다. 현부로 제7기계 화보병 대대장 중령 마동철을 상관 모욕 및 폭행직권 남용 지휘 소홀 각종 부조리 및 가혹 행위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체포라니요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건 뭐해? 한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놈의 부대에서 병사들이 사적인 술 시중을 들고 깨진 병으로 위협당하고 사고로 위장되어 불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오해란 말인가? 그녀는 마동철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무릎 꿇렸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아니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도 기강을 우느네. 내 놈이 입에 담은 여자년이라는 말이 내 놈이 움켜쥐니 머리카락이 바로 내 놈의 추악한 군 생활을 끝장낼 증거다. 한지수는 아들 한가람을 돌아보았다.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는 공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한가람 이병 한따람이 공포와 충격 속에서 겨우 관등 성명을 댔다.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외쳤다. 좋다. 한지수는 서원경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단 헌병대와 김무부대 전 감찰 인력을 지금 당장 이곳 127대대로 소집한다. 이 독사 대대에 숨겨진 모든 뱀들을 남김없이 색출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마동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놈이 우습게 여긴 그 핫바리 여군이 내 놈의 군복을 벗기고 내 놈을 군법회의에 세울 것이다. 강원도 홍천의 깊은 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은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서 가장 추악한 비리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홍천의 산골짜기에 자리한 제27독사 대대의 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전 대대원 총기 휴대 없이 즉각 주둔지 내 연병장으로 집결한다. 반복한다. 총기 휴대 없이 연병장으로 집결. 제7기동군단 헌병대의 요란한 경광등 불빛이 막사 건물을 붉고 푸르게 난도질했다. 군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엉혀 방금 전까지 생활관을 짓누르던 공포의 정적을 깨부수었다. 군단장 한지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최정예 기동군단의 심장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령 마동철. 방금 전까지 작은 왕국의 폭군으로 군림하던 사내는 이제 한지수의 머리채를 잡았던 바로 그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진 채 헌병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눈을 부라였다. 이거 못나.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군복 벗을 줄 알아? 군단장 아니 한지수 이 미친년이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의 거친 손길에 의해 제압당했다. 한지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차갑게 외면했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으로 공포에 질려 뛰어나오는 병사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서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한가람과 눈이 마주쳤다. 가람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군단장이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동안 어머니는 저 높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한지수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로서 그를 안아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도의 책임자 7군단의 지휘관이었다.
경소령 옛군단장님 현시간부로 127대 전체를 준전시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부대 출입은 물론 모든 유선 및 무선 통신을 전면 차단해 웹로 나가는 신호 하나, 문자 한 통도 허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미 군단 정보통신단에서 통신 재전파 방해기 차량을 배치 중입니다. 좋아. 그리고 군단 방첩부대구 김무부대 오치영 소령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뱀굴의 입구를 찾았으니 이제 그 안에 숨은 독사들을 전부 끄집어낼 차례라고 전해. 오치영 소령군단 방첩부대의 독사이자 한지수가 가장 신뢰하는 그림자였다. 서원경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이 한지수는 헌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마동철이 끌려나간 대대장실로 들어섰다. 방 안은 여전히 짙은 담배 연기와 역겨운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밤의 찬 공기를 받아들였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한다. 헌병대 과학수사팀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캐비닛, 심지어 책상 밑에 숨겨진 비밀 금고까지. 군단장님 이걸 보시겠습니까? 수사관 하나가 마동철의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단순한 업무 수첩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여러 개의 이니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황병장 입막금 정상병권 처리 500 홍천기역식당 월락 300 화랑 2일 상납 1002건 서원경의 눈이 커졌다. 단순한 가혹 행위 은폐가 아니었군. 한지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부대 운영비 횡령지역 업체와의 유착 그리고 상납 화랑의 1 11사단의 별칭인 화랑 그리고 숫자 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11사단 그 자체 혹은 사단의 1번 사단 장급을 의미하는 암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군단장님 금고입니다. 수사관들이 책상 뒤편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강제로 개방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가 아니었다. 현금 다발이었다. 뛰지도 뜯지 않은 5만 원권 뭉치들이 금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림잡아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 미친 새끼. 서원경이 욕설을 참지 못했다. 이것은 일개 대대장 수준의 비리가 아니었다. 마동철은이 독사 대대를 자신의 현금 인출기자 사금로 사용하고 있었다. 병사들의 피와 땀, 심지어 목숨값을 담보로 거대한 검은 돈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전투복 차림 사내가 들어섰다. 오치영 소령. 그의 눈은 방금 사냥감을 포착한 맵처럼 번뜩였다.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오소령 이계의 뱀굴의 심장이다. 한지수가 금고 안에 돈을 가리쳤다. 오치영은 돈다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가죽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는 화랑의일이라는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마동철 중령은 꼬리입니다. 아니 기껏해야 이빨 정도겠지요. 몸통을 찾아내. 이미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이곳으로 오시는 동안 저는 마중령의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오치영은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켰다. 마동철은 최근 한 달간 특정 번호와 50번이 넘는 통화를 했습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여기 11사단 본부입니다. 사단 본부라고. 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오치영이 화면을 넘겼다. 제1기계화 보병사단 주위원사 화랑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원동규입니다. 한지수의 미관이 깊게 패였다. 사단 주위원사 사병들과 부사관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 그가 마동철의 비리 심지어 상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이 부패의 고리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원동규 주임원사, 그가 화랑의 일인가? 서원경이 물었다. 아니 오치영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일에게 전달하는 창구일 겁니다.
진짜 화랑의 일은 원동규가 모시는 자위 부대의 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제1기계화 복병사단장 소장 이기훈. 한지수의 뇌리에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 위선적인 두 얼굴의 장군이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일개 대대의 비리가 순식간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사단장 전체를 겨우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었다. 오소령 원동규 주임원사 지금 당장 연행해. 난 그 누구도 모르게 사단장이 눈치채기 전에 그의 손발을 먼저 묶어야 한다. 이미 독수리 팀이 사단본부로 출발했습니다. 오치영이 차갑게 대답했다. 한지수는 다시 한번 생활관 쪽을 바라보았다. 아들가람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연병장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옥 한가운데서 당장 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까라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어미가 아니 너의 군단장이 지옥을 뿌리째 불태울 것이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명령했다. 마동철 중령의 컴퓨터 그 안에 정상병 관련 파일이 있을 거다. USB에서 봤던 그 조작된 보고서 원본을 찾아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독사대의 어둠은 그 추악한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군이라는 특수한 계급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하고 촘촘한 악의 카르텔이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127대의 공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밤새 연병장에 집결해 있던 병사들은 이제 각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문 앞을 지키는 헌병들. 언제 자신의 이름이 불릴지 모른다는 공포.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군단 감찰실 임시 천막에서 서원경 소령이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샘 수사로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타오르고 있었다. 마동철 중령에게 직접 폭행당한 피해자들조차 그런 사실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가람 이병과 같은 생활관이었던 병사들도 어젯밤 그 끔찍했던 상황을 술에 취한 병장의 단순 소란이었다고 축소 진술합니다. 공포 때문이겠지? 한지수가 차가운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동철은 잡혀갔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동철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병사들은 마동철 중령이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도 남겨진 시스템을 두려워했다. 마동철에게 아부하며 병사들을 괴롭혔던 간부들, 선임 병장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했던 더 높은 존재들. 그들은 군단장이 떠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며 그때 고자질한 배신자는 어떤 보복을 당할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한가람 이병은 어떻? 서원경은 잠시 망설였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그 또한 보복이 두려운 것인지 핵심적인 증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한지수는 눈을 감았다. 아들마저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채를 잡히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아들이 이제는 그녀의 적이 만든 공포의 벽 뒤에 숨어버렸다. 어젯밤 만추에 난동을 부렸던 황병장. 그자는 어떻게 됐나? 현재 군단 헌병대 영창에 구금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만취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의도된 만취일 수도 있어. 시간을 끌려는 거겠지? 술이 깨면 그 즉시 오치영 소령에게 직접 신문을 맡겨 바로 그때 천막으로 오치영 소령이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어 있었다. 군단장님 원동규 주임원사를 연행했습니다. 잘했대. 하지만 이미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오치영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새벽녘 원동규 주임원사의 관사를 급습했을 때의 영상이었다. 원주 임원사는 이미 자신의 모든 서류와 개인용 컴퓨터를 소각한 후였다. 재만 남은 벽난로가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이런 서운경이 탄식했다. 정보가 센 겁니다.
오치영이 말했다. 우리가 마동철을 체포한 순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원동규에게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 누군가는 아마도 11사단 사단장 이기훈 소장이겠지요. 이제 이기훈 사단장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주범이었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의 감찰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하극상이자 반역이었다. 한지수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라면 마동철 중령 한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모든 것이 꼬리 자르기 당할 터였다. 화랑의 실체는 커녕 원동규 주임원사조차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벽을 깨야 해. 한지수가 나지 말했다. 어떻해요? 가장 약한 고리 혹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자, 그가 입을 열어야만 이 벽에 균열이 생긴다. 그녀는 오치영을 바라보았다. USB 영상에 나왔던 정상병. 행군 중 낙오로 인한 무릎 파열로 처리됐다는 그 병사, 지금 어디 있지? 오치영이 즉시 데이터를 검색했다. 정우석 상병. 2달 전 의병 제대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무릎 연골 파열로 인한 전역입니다. 그를 찾아 지금 당장 서소령 자네가 직접 가게 군단 최고의 심리 상담관과 의무관을 대동해. 그가 만약 정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면 그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이다. 서원경 소령은 즉시 헬기에 올랐다. 정우석 상병의 주소지는 강원도 홍천에서 멀지 않은 춘천의 한 아파트였다. 한편 한지수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한가람 이병이 격리되어 있는 임시 막사로 향했다. 헌병이 경례를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물렸다. 막사한 한가람은 홀로 침상에 앉아 있었다. 퉁퉁 부은 뺨, 핏기 없는 입술.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까라 군단장님. 가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경례를 붙였다. 앉아라. 한지수는 아들 앞에 섰다. 그녀는 군단장의 계급장을 잠시고 어머니로서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가람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가 군단장인 걸 알았다면 그들이 절 괴롭혔을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 편하자고 다른 동기들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저만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게 이 부대의 법칙입니다. 한지수는 아들의 성숙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동시에 이 부대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다. 까라 이제 달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의 군단장이야. 내가 침묵하면 나는 저 괴물들을 처벌할 명분을 잃는다. 마동철은 풀려나고 이 지옥은 반복될 거야. 너는 그걸 원하나? 그때였다. 한지수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군단장님, 오치영 소령입니다. 지금 즉시 헌병대 영창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구금 중이던 헌병장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지금 위독합니다. 뭐라고? 한지수는 막사를 뛰쳐나갔다. 황병장 그가 입을 열기 직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살 기도가 아니었다. 입막음이다. 공포의 벽은 스스로 균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둠에 의해 강제로 부서지고 있었다. 진짜 뱀은 원동규 주임원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꼬리를 자르고 있는 화랑의 이기훈 사단장이었다. 한지수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기훈 내 놈이 감히 내 군단 안에서 살인까지 저지르려 해. 그녀는 7군단 사령부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군단 기동 헬기 띄워 11사단 사령부로 간다. 제7기동군단 사령부의 검은색 기동 헬기의 62대가 거대한 로터 소음과 함께 홍천의 127대 상공을 선호했다. 한지수 중장은 방탄 헬멧을 고쳤으며 헬기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오치영 소령과 중무장한 군단 특별 임무대임대 대원들이 동승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찰이나 수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전쟁이었다. 자신의 휘하 부대인 11사단 사령부를 그것도 사단장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감행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군단장님 정말 이대로 사단 사령부를 급습하시는 겁니까? 헬기한 통신 헤드셋 너머로 오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적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기훈 소장은 육군본부에도 연줄이 많습니다. 오소령 한지수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황병장은 단순한 자살 기도가 아니었다. 누군가 사주한 살인 미수다. 내 병사들이 내 군단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저들의 정치 노름에 장단을 맞춰줘야 하나. 그녀는 어젯밤 마동철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 모욕감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섰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 부패한 권력의 오만함 그 자체였다. 이기훈이든 참모총장이든 그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다. 나는 오늘이 화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거대한 뱀의 머리를 반드시 자른다. 헬기는 불과 몇 분 만에 11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거칠게 착륙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러운 군단장의 등장은 사단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단 참모장 대령이 당황한 기색으로 달려나왔다. 충성 군단장님 어쩐 일로 사단장은 어디 있나? 한지수는 헬기에서 내리며 헬멧을 벗었다.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의 참모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저 사단장님께서는 지금 작전회의. 비켜. 한지수는 그를 밀치고 곧장 사단 장실로 향했다. 오치영과 특임대 대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그 살벌한 행렬에 숨을 죽였다. 쾅 사단 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기훈 소장이 막대한 크기의 지휘관 책상 뒤에서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놀랍게도 연행되었어야 할 원동규 주임원사가 차를 따르고 있었다. 한군 단장님, 이게 무슨 무례하니? 기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오치영과 특임대 대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원동규 주임원사를 즉시 제압했다. 의학 뭐 하는 짓이야? 원동규가 비명을 질렀지만 단단한 팔뚝에 목이 졸려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지수 중장. 이기훈 소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고함을 질렀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부대의 군단 특임대를 투입해. 이건 명백한 월권이자. 닥쳐라. 이기훈 소장. 한지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기훈의 책상 위에 있던 화랑사단기 모형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모형이 박살났다. 내가 지금 내이 감히 화랑이라는 이름을 더럽혀. 한지수는 이기훈의 멱살을 움켜주었다. 별 2개와 별 3개의 정면 충돌이었다. 마동철이 내 머리채를 잡도록 사주한 것도 내 놈인가? 황병장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 한 것도 내 놈이냐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나라 이거 군사 반란이야. 이기훈이 발악했지만 한지수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에 압도당해 버거릴 뿐이었다. 내 놈이 화랑의 일이지. 그 한마디에 이기훈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동철을 앞세워 대를 착취하고 원동규를 시켜 그 더러운 돈을 상납받고 반항하는 병사들을 사고로 위장의 불구로 만든 게 바로 너 이기훈 소장. 내 놈이 아니냐 말이다. 증거 있나? 증거도 없이 일국의 사단장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건가? 증거. 한지수가 그를 비웃었다. 그녀는 오치영에게 눈짓했다. 오치영은 원동규 주임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의 손가락을 강제로 잡아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을 해제했다.
그리고 이기훈 소장과 나눈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스크린 미러링으로 사단 장실 벽에 걸린 거대한 지휘 통제 모니터에 띄웠다. 황병장관 시끄러워지기 전에 처리. 조용히 정상병권 보상금 알려주신 계좌로 입금 완료. 장인어른 명의라 안전함. 마 중령일은 꼬리 자르기 할 테니 사단장님께서는 모르시는 일입니다. 독사대 상납금 1억 금일 전달하겠습니다. 화랑 2일. 마지막 메시지는 불과 1시간 전에 원동규가 이기훈에게 보낸 것이었다. 화랑의 일은 이기훈이 아니라 원동규가 스스로를 화랑의 1등 충복이라 칭하며 사용한 암호였지만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명백히 이기훈을 향하고 있었다. 에이 개새끼가. 이기훈은 원동규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치형 소령 저 두 놈 당장 육군 교도소로 앞에. 일반 영창이 아니다. 교도소다. 그리고 이기훈 소장. 한지수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대신 그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짜리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주었다. 내 놈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아니다. 넌 그저 군복 입은 범죄자 내 새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 새끼일 뿐이야. 그녀는 있는 힘껏 그의 계급장을 잡아 뜯었다. 우두둑 실밥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별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지수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육본이 국방부가 널 가만두지 않을 의학. 오치영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다. 사단 장실에는 한지수 홀로 남았다. 그녀는 부서진 사단기 모형을 발로 짓밟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기훈 소장과 원동규 주임원사는 분명 몸통이었지만 그들조차 더 거대한 카르텔의 행동대장일 뿐일지도 몰랐다. 육본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기훈의 마지막 발악이 귀가에 맴돌았다. 이 거대한 비리의 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곳 육군 본부 혹은 그 이상을 향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춘천이었다. 정우석 상병을 찾아갔던 서운경 소령이었다. 군단장님 찾았습니다. 정상병. 서경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군단장님, 이건 상상 이상입니다. 그는 무릎 파열이 아닙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뭐라고? 마동철이 훈련 중 지뢰지대에 일부러 밀어넣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 정상병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것은 부패나 가혹 행위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으며 이기훈과 원동규는 이 사실을 알고도 보상금 따위로 묵인한 공범이었다. 서소령 당장 그 병사안이 그 피해자를 군단 의무사령부로 이송해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 그가 바로 이기훈의 목에 칼을 꽂을 마지막 증인이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독사대의 뱀 몇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거대한 이무기용이 되지 못한 뱀는 저 너머 서울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숨어 꿈틀대고 있었다. 7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의 하늘은 핏빛노로 물들고 있었다. 군단장 한지수는 방금 전 11사단 사령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복귀한 참이었다. 그녀의 전용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은 개선 장군이 아닌 지옥에서 막 돌아온 복수기의 형상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현직 사단장 이기훈의 어깨에서 뜯어낸 피 묻은 소장 계급장이 들려 있었다. 사령부 전체가 숨을 죽였다. 군단장이 자신의 직속 사단장을 그것도 무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하고 계급장까지 뜯어버린 사건.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전례가 없는 명백한 항명이자 군사 반란에 준하는 행위였다. 한지수는 자신을 향한 수백 쌍의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곧장 군단 지휘통 제실벙커로 향했다. 그녀는 이천과 홍천에 흩어진 자신의 칼들을 소집했다. 오치영 소령 이기훈과 원동규는 군단 헌병대가 아닌 방첩부대 지하신문실에 격리한다.
그 어떤 변호사나 외부 인원도 접근을 불러해. 육군 본부에서 신병을 인도하라고 해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내줄 수 없다. 군단장님, 그건 명령이다. 예, 알겠습니다. 선경소령은 방금 전 춘천에서 복거했습니다. 정우석 상병안이 피해자와 함께 군단 의무사령부 특수병동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가지. 한지수는 지체 없이 의무사령부로 향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걸린 특수병동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비극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해야 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운경 소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병실 안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두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무릎 아래로 텅 비어 있었다. 병원복 바지가 힘없이 접혀 있는 모습은 그 어떤 피인내 나는 전장보다도 참혹했다. 정우석 그는 고작 22살이었다. 한지수가 들어서는 기척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했다. 군단장님 한지수는 차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친구일지도 모를 한 젊은이 앞에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중장의 별 3개가 바닥에 닿았다. 서운경과 정우석의 눈이 커졌다. 미안하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의 군단장이다.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한 내가 책임자다. 정우석 예비역 상병. 정말 미안하다. 공허했던 정우석의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군단장의 사과를 받으려고 입을 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군단장님, 저는 무릎 연골 파열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서소령에게 들었다. 지뢰라고. 네, 정우석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날 저는 마동철 중령의 비리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리고 유령업체를 만들어 군수 물자를 횡령하는 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기훈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하려 했습니다. 사단장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제 보고서를 받자마자 다음 날 마동철 중령에게 저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리라니 야간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마 중령은 저를 일부러 작전 지역 이탈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확인 지뢰 지대라고 쓰인 경고한 너머로 직접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웃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완벽한 훈련 사고지. 안 그런가? 정상병.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다.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조 헬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다 출혈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혹이나 은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잔혹한 살인 미수였다. 그들은 제 2다리를 자른 후 행군 중 불의의 지뢰 사고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는 거액의 보상금을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제게는 명예 전역을 시켜주더군요. 명예라니. 정우석은 텅 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한지수는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굳어 있었다. 정상병 자네는 더 이상 예비역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군단장의 직권으로 공상 판정 오류 제시를 명령한다. 자네는 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이자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군단장님 그들은 육군 본부에도 알고 있다. 바로 그때였다. 지휘통제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다.
군단장님,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께서 직통 전화를 모든 것이 정우석의 증언대로였다. 이 기훈의 협박은 허세가 아니었다. 7군단 사령부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킬 듯한 육군 최고 수뇌부의 분노가 이천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한지수는 의무실을 나와 지통실의 붉은색 직통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군단 중장 한지수입니다. 한지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수화기 너머로 노발대발한 참모총장 사성장군 박태준 대장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현직 사단장을 전시도 아닌 상황에 무력으로 체포해 자네가 군단장이면 다인가? 당장 이기훈 소장과 원동규 주임원사의 신병을 육군본부 헌병단으로 이첩하게, 이건 명령이야. 참모총장은 한지수의 직속 상관이자 그녀를 자리까지 끌어준 군내 후견인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다짜고짜 이기훈을 비호하고 나섰다. 한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아, 당신까지도 총장님. 이기훈 소장은 단순 비리 혐의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 및 증거인멸 군수비리 횡령의 주범입니다. 살인 미수 한중장 그따위 보고서로 날 협박할 셈인가? 이기훈 소장은 육군 내 핵심 전력이야. 자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 잊었나? 그런데 감히 군의 위계를 무너뜨려 특혜라 하셨습니까? 한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특혜라면 총장님 휘하에서 병사들이 다리를 잃고 살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필연입니까? A의 참모총장은 격분의 말을 잊지 못했다. 한지수, 마지막 경고야. 당장 신병을 인도하지 않으면 자네를 적으로 간주하겠네. 육군본부 특별감찰단을 이천으로 보내겠어. 자네의 월권과 학명을 조사하는 감찰단이 될 거야. 자네의 급여 3개 내가 직접 뜯어내는 수가 있어? 총장님, 한지수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미 제하병사의 2다리가 뜯겨나갔습니다. 제 별 3개가 그것보다 중합니까? 좋다. 자네가 선택한 길이다. 감당하게. 뚜뚜 전화가 끊겼다. 7군단 지휘통제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다. 군단장이 참모총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오치영과 서운경이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단장님, 이젠 전쟁이다. 한지수가 선포했다. 육군 본부가 우리의 적이 되었다. 그들이 이 기운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파괴하려 하겠지? 그녀는 오치영에게 명령했다. 방첩부대는 이기훈과 원동규의 입을 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윗선이 누군지 알아내. 고문만 빼고 다 해. 그리고 서경에게 말했다. 서소령 자네는 지금 당장 127 대대로 복귀해. 홍천 말입니까? 그래. 내 아들 한가람이 그곳에 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지옥도를 처음부터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다. 육군 본부가 이 기운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들은 한가람을 사고로 위장에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 어머니로서의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군단장이었다. 황병장 자살을 기도했던 그 병사, 그가 남긴 물건이 있을 거다. 한가람이 그걸 찾도록 해. 그 안에 참모총장까지 움직이게 만든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서 내 아들을 지키고 마지막 증거를 가져와. 한지수는 이제 고립무원의 성에 갇혔다.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적이 이천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육군 본부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3시간 만에 경기도 이천의 7군단 사령부 정문은 살벌한 기운에 휩싸였다. 육군 본부 직할 참모총장의 직속 감찰단 현판을 단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헌병대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했다. 그들을 이끌고 온 것은 참모총장의 가장 충직한 개로 불리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 박종혁 소장이었다. 이기훈과 동기이자 한지수와는 육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악연으로 엮인 인물이었다. 7군단 위병소 문 열어, 참모총장님의 직권 명령이다.
7군단 전체의 지휘 통제권 및 감찰 권한을 이 시간부로 육군본부 감찰단이 인수한다. 박종혁은 위병소 근무 헌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의 허가 없이는 군단장 이제 곧 군복 벗으려네 허락이 필요해. 당장 문 열지 않으면 위소 통과 규정 위반으로 내 놈들부터 체포하겠다. 그때 7군단 사령부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전투복도 계급장도 아닌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복 차림이었다. 박종혁 소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만리의 얼음이 서여 있었다. 여기는 7군단이다. 전시가 아닌 이상 내 작전 구역의 지휘 통제권은 군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그 누구도 인수할 수 없어. 참모총장이라도. 한지수. 아직도 내가 군단장인 줄 알아보지? 박종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총장님께서 자네의 월권과 하극상에 대해 정식으로 감찰을 명하셨다. 비켜, 우리가 조사할 것은 이기훈 소장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조사 대상이라면 내 집무실에서 받겠다. 하지만 내 부하들과 내가 확보한 증거 그리고 범죄자들의 신병은 내줄 수 없다. 이게 박종혁이 손을 지켜들자 그가 데려온 육군 중앙수사단중 수단 요원들이 한지수를 향해 움직였다. 순간 드르륵 하는 섬뜩한 금속 마찰과 함께 한지수의 뒤편 사령부 건물 옥상과 주요 거점의 7군단 직할 특수임무대 저격수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 수십 개가 박종혁과 중수단 요원들의 가슴을 겨누었다. 박종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박 소장 한지수가 말했다. 내 부하들은 오직 내 명령에만 따른다. 지금이 선을 넘으면 자네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아니라 7군단의 적성 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래도 넘어올 텐가? 너 미쳤어? 이건 반란이야. 반란은 내 놈들이 저지르고 있지? 한지수는 7군단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정문 폐쇄해. 허가받지 않은 그 어떤 인원도 7군단 영내 진입을 불러한다. 불응시 발포하라. 예, 알겠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박종혁의 눈앞에서 닫혔다. 이 7군단 사령부는 대한민국 육군본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실상의 독립을 선포했다. 박종혁은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지만 감히 저격수들의 조준선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었다. 이천이 육군본부와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는 그 시각 서원경 소령은 이미 홍천대에 잠입해 있었다. 부대는 마동철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찰 인력들이 사실은 박종혁의 수하들 부대를 장악하고 한지수 군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병사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었다. 서원경은 한가람을 찾기 위해 야음을 틈타 몰래 생활관으로 향했다. 한가람 이병 서소령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원경을 보고 가람이 놀랐다. 조용히 군단장님의 명령이다. 서원경은 주변을 살폈다. 황병장 자살을 기도했던 그가 남긴 물건 있나? 가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주저하다가 자신의 관물대 가장 깊숙한 곳, 전투화 밑창에 숨겨두었던 작은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다. 황병장님이 쓰러지기 전날 밤 제게 몰래 주셨습니다. 자기가 만약 잘못되면 꼭 이걸 군단장님께 전해달라고. 하지만 전 무서워서 잘했다. 그게 뭐지? 모르겠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황병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안에 마동철 중년과 원동규 주임원사가 청이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청. 네, 그들이 화랑공업이라는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부대에 새로 들어온 장갑차. 그게 사실 불량품이라고 서운경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화랑공업. 최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와 전투조끼를 납품하기 시작한 거대 방위 산업체였다.
이기훈과 마동철의 비리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방산비리. 그것도 최전방 부대인 11사단과 7군단을 테스트베드 삼아 불량 무기를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정 우석 상병의 지뢰 사고처럼을 은폐하며 그 대가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긴 것이다. 그리고 그 리베이트는 이기훈을 넘어 청이라는 존재 어쩌면 육군 본부 혹은 그 이상의 정치권까지 흘러 들어갔을 터였다. 참모총장이 이 기훈을 비호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가라 이 전화기 지금 당장 군단장님께 가져가야 한다. 이 전쟁을 끝낼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부대 밖은 육군 본부 사람들이 내가 길을 열겠다. 서은경은 가람에게 자신의 권총을 쥐어주었다. 만약을 위해서다. 넌 반드시 살아서 이천까지 가야 해 내 어머니에게로. 두 사람이 막살을 빠져나와 어둠 속의 부대 후문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육군본부 감찰단 소속 중수단 요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박종혁이 한지수의 아들인 한가람을 감시하라고 심어둔 끈풀들이었다. 저 새끼들 잡아. 한가람 이병이 증거를 빼돌리려 한다. 뛰어가라. 서은경이 앞을 가로막는 요원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군단 감찰실이다. 길을 막으면 발포하겠다. 웃기지 마. 7군단은 이제 반란군이야. 와, 중수단 요원들이 먼저 발포했다. 탕탕이크, 서은경이 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소령님 뒤돌아보지 말고가 이건 명령이야. 서은경이 고통을 참으며 외쳤다. 저 철조망 너머에 오소령님의 부하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 전화기를 꼭 가람은 눈물을 머금고 달렸다. 뒤에서는 총알이 빗발쳤다. 그는 어머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원망했던 자신을 저주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자 병사였다. 그는 부대 후문의 낮은 철조망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가 철조망을 넘는 순간 등 뒤에서 탕하는 마지막 총성이 울렸다. 홍천의 127대 후문 철조망. 한가람은 마지막 총선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다. 등줄기를 타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안 돼. 의식이 멀어져 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그를 부축했다. 7군단 방첩부대 오치형 소령의 그림자 부대였다. 이병 한가람 확보 등 부위 총상 위독 서경 소령님도 피격 중수단놈들과 교전 중 가람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황병장의 휴대전화를 자신을 부축한 방첩부대 요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거 어머니.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같은 시각 2007군단 사령부 박종혁 소장이 이끄는 육군본부 감찰단은 7군단의 철통 같은 방어에 막혀 정문 앞에서 블루를 삼키고 있었다. 박종혁은 수화기에 대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참모총장님 한지수가 미쳤습니다. 부대 전체를 걸어 잠그고 저격수가 원해 아군에게 총구를 겨우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입니다. 당장 7군단 전체를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무력 진압을 승인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박태준 대장 참모총장 역시 격강돼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력 진압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였다. 7군단은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동 전력이었다. 7군단이 반란군이 된다는 것은 전쟁 억제력의 붕괴를 의미했다. 일단 대기해. 내가 직접 가겠다. 그리고 참모총장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박종혁의 다른 무전기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감찰실장님 홍천 7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가람 이병이 7군단 방첩부대의 비호를 받으며 탈출. 현재 행방불명. 우리 측 요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뭐야? 그 새끼 하나를 못 잡아. 박종혁이 분노하는 사이 그 소식은 이미 7군단 지휘통 제실의 한지수에게도 보고되고 있었다. 군단장님 오치영 소령입니다. 한가람 이병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등 부위에 총상을 입고 지금 군단 의무사령부로 긴급 후송 중입니다.
생명이 위독합니다. 한지수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다 자신의 적들이 쏜 총에 맞았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군단장이 아닌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지옥불 같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오소령 가람이가 가져온 물건은 확보했습니다. 황병장의 휴대전화입니다. 지금 즉시 암호 해독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한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비정해져 있었다. 박종혁 소장과 참모총장이 내 아들을 쐈다. 그녀는 지휘통제실의 모든 참모를 돌아보며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군단 예약하 K9 자주포 K의 전차 모든 기동 전력의 비상 출격 대기 명령을 하달란다. 예 군단장님 그건 정말 참모장이 기겁하며 말렸다. 육군본부 감찰단이 내 아들에게 총을 쐈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공격이다. 지금이 시간부로 방어태세에 돌입한다. 박종혁이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2007군단 사령부와 육군본부 감찰단 사이의 대치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대한민국 육군이 두 개로 쪼개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한편 방첩부대 지하신문실 말해. 청이 누구야? 오치영 소령은 자신의 군단장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는 이기훈 소장과 원동규 주임원사를 번갈아가며 몰아붙였다. 그 말에도 우린 죽는다. 이기훈이 피를 토하며 중얼거렸다. 말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죽는다. 뭐 몰라? 우리는 그냥 화랑공업의 박상무라는 사람하고만 연락했어. 그 사람이 청와대 쪽 라인이라고.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바뀌었지만 군인들은 여전히 그곳을 청와대 혹은 청이라 불렀다. 화랑공업 박상모. 그 순간 암호 해독반에서 연락이 왔다. 오소령님 암호 해독 성공했습니다. 황병장의 휴대전화 열렸습니다. 오치영은 즉시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마동철 원동규 훈이 화랑공업 박상무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 불량 전투조끼의 방탄 성능 테스트를 조작하는 영상, 기준치 미달의 장갑차 장갑판이 훈련 중 포탄에 뚫리는 영상, 그리고 정우석 상병을 지뢰로 처리한 직후 이기훈이 박상무에게 전화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추가 보상금만 입금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음성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화랑공업 박상무가 현육군 참모총장인 박태준 대장과 독대하며 거액 현금이 담긴 돈 가방을 건네는 사진. 사진 속 날짜는 화랑공업이 차세대 장갑차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런 개새끼들. 오치영은이 모든 자료를 한지수에게 즉시 전송했다. 지휘통제실. 한지수는 자신의 아들이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이 추악한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참모총장 박태준.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비리의 정점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별을 단 거대한 뱀이었다. 그가 청즉 대통령실 안보라인을 등의 엄난공업과 결탁하여 대한민국군 전체를 존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수는 수술실의 붉은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박종혁 소장에게서 마지막 통첩이 날아왔다. 한지수 참모총장님께서 도착하셨다. 마지막 기회다. 당장 문 열고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반란 진압을 명령하실 것이다. 저벅저벅 한지수가 움직였다. 그녀는 지휘통제실을 나와 사령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군단장님 안 됩니다. 그녀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닫혔던 철문 앞으로 나아갔다. 철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홀로 모습을 드러냈다. 저편에는 박태준 참모총장이 사성장군의 위험을 과시하며
박종혁 소장을 대동하고서 있었다. 한지수 참모총장이 으르렁거렸다. 내년에 미친 짓도 여기까지다. 당장 군단 지휘권을 박 소장에게 이양하고 순순히 박태준 대장 한지수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총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내 아들에게 총을 쐈다. 뭐라고. 그리고 내 놈이 정우석 상병의 두 다리를 잘랐다. 한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높이 지켜들었다. 그녀의 뒤 7군단 사령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거대한 지휘 통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박태준 참모총장이 화랑공업 박상무에게 검은 돈 가방을 받는 사진이 이천의 밤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게 투사되었다. 박태준 대장의 얼굴이 피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경기도 이천의 밤 공기는 찢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7군단 사령부 정문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심장부와 그 심장을 멈추게 하러 온 육군본부 최고 수뇌부가 방탄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그리고 그 중심단 사령부 외벽의 거대한 지휘 통제 스크린에는 육군 참모총장 박태준 대장이 방위산업체 화랑공업의 임원으로부터 검은 돈 가방을 받는 사진이 거대하게 투사되어 있었다. 4개의 별 육군 최고 지휘관의 상징이 그 추악한 증거 앞에서 빛을 잃었다. 박태준 대장의 얼굴은 방금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의 옆에 섰던 감찰실장 박종혁 소장 역시 자신이 믿고 따랐던 주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건 조작이다. 박태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공포에 질린 부정이었다. 한지수의 미친년이 감히 참모총장을. 모함에 이건 조작이야. 명백한 군사 반란이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체포하지 않고 무하는가? 그가 데려온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요원들과 박종혁 소장이 주춤거리며 한지수를 향해 움직이려 했다. 그들은 여전히 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된 기계였다. 조작이라고. 한지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비웃듯 손에 든 태블릿을 다시 한번 조작했다. 사진이 사라진 스크린에 이번에는 음성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들이 7군단 사령부 전체에 그리고 박태준이 데려온 모든 병력의 귀에 울려 퍼졌다. 박상모 정상병권 정말 깔끔하게 처리된 거 맞습니까? 훈련 중 지뢰 사고라. 이기훈 소장의 목소리 걱정 마십시오. 사단장님, 애초에 우리가 납품한 그 불량 방탄조끼 성능 테스트하다가 생긴 일을 덮으려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뢰 사고 정도면 아주 깨끗하죠. 총장님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화랑공업 박상무의 목소리. 박태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당장 꺾으라고. 한지수는 그의 발악을 무시했다. 스피커에서는 다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번에는 박태준 대장 자신의 목소리였다. 박상모 차기 장갑차 장갑판 기준치 미달인 거 나도 안 해. 하지만 이미 청해 보고가 다 끝났어. 지금 와서 이걸 뒤집으면 자네나 나나 아니 우리 군 전체가 무너져. 11사단 쪽에서 실기동 훈련으로 몇 번 굴려보고 문제 없다고 보고 올려사고 사고 나면이 기훈이 걔가 알아서 잘 덮을 거야. 걔는 화랑의 아들이니까. 침묵.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사령부 앞을 뒤덮었다. 박태준이 데려온 중수단 요원들이 얼어붙었다. 7군단 특임대 저격수들도 심지어 정문을 지키던 헌병들도 모두가 들었다.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량 무기를 승인하고 그로 인한 사고를 덮으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를 자신들이 입고 있는 전투조끼가 자신들이 타는 장갑차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불량품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대가로 참모총장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 누가 반란군인가? 누가 이 나라의 적인가? 박종혁 소장. 한지수가 얼어붙은 박종혁을 불렀다. 자네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자네의 임무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사진을 가리키는 박태준을 향해 턱짓했다. 저자가 자네가 말하는 군인가? 박종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기계처럼 참모총장을 따랐지만 그 역시 군인이었다. 그는 수많은 전우를 전장에서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죽음이 만약 불량 무기 때문이었다면 총장님께 이게 다 무슨 닥쳐 박종혁 전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마 당장 전연을 쏘라고. 박태준이 박종혁의 권총집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탕하는 날카로운 공포탄 소리가 울렸다. 한지수가 자신의 권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박태준. 모든 총구가 일제히 박태준을 향했다. 그를 데려온 중수단 요원들조차 차마 한지수를 향해 총구를 돌리지 못했다. 그들의 적은 이제 명백해졌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박태준. 한지수는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향한 슬픔과 두 다리를 잃은 병사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원흉을 향한 불타는 증오로 이을거렸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다. 내 놈은 내 놈의 사리 사역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팔아먹은 살인자다. 그녀는 박태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영예의 상징을 아까 이기훈의 계급장을 뜯어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경멸과 분노로 움켜쥐었다. 이 별들이 내 놈에게는 그저 돈 가방의 무게와 같았겠지. 나이거나 한지수 내년이 감히 내 놈이 별을 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아들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인 한가람 이병이 내 놈들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다. 그녀는 내 개의 별을 지탱하던 실밥을 마치 괴물의 목을 꺾듯 단번에 뜯어냈다. 번쩍이던 내 개의 별이 힘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구정물 속으로 처박혔다. 박태준은 자신의 어깨에서 사라진 무게를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권력,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7군단 헌병대 한지수가 외쳤다. 전 육군 참모총장 박태준을 군수비리, 직권남용,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상관 대통령 기만 그리고 이적 행위 혐의로 현식부로 긴급 체포한다. 그녀는 얼어붙은 박종혁 소장을 가리켰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종혁을 직무기 수사방해 그리고 민간인난가람 이병 사살 지시 혐의로 함께 체포한다. 7군단 헌병들이 쏟아져 나와 이제는 한낱 범죄자가 된 두 장군을 거칠게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독사대의 대대장 마동철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을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기동을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대한민국은 화랑게이트라 불리는 이 거대한 스캔들로 연일 들끓었다. 국방부 특별검찰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가 시작되었다. 황병장의 휴대전화와 정우석 상병의 생생한 증언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은 스모킹건이 되었다. 이기훈 소장, 원동규 주임원사 그리고 127대의 폭군 마동철 중령은 군사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지수의 머리채를 잡고 정우석 상병을 지뢰바드로 밀어넣었던 마동철은 전시 적전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사실상군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박태준 전 참모총장과 청해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안보수석은 불량 무기 도입으로 인한 국고, 손실과 수많은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민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이 화랑공업에서 받은 수천억 대의 검은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2007군단 사령부는 이 모든 경의 중심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이었던 한지수 중장. 그녀는 군단 장실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군단장님, 오치영 소령이는 대령 진급이 확정되니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결국 이렇게 되시는 겁니까? 한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만지작거렸다. 오대령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군인은 명령에 불복종했어. 그 이유가 아무리 정의로웠다 해도 군의 근간을 흔든 것은 사실이야. 그녀는 참모총장의 명령을 거부하고 육군 본부의 총구를 겨누었다. 국방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지휘책 문란의 책임을 물어진 전역의 형태로 그녀의 군복을 벗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아니었다면이 모든 진실은 됐네. 한지수는 마지막 남은 짐인 아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별 3개의 무게보다 내 아들의 목숨과 내 병사들의 명예가 훨씬 더 무거웠을 뿐이야. 나는 내 선택에 후회하지 않네. 그녀는 7군단 사령부를 걸어 나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7군단 장병들이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준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진정한 지휘관에게 바치는 처음이자 마지막 존경의 표시였다. 같은 날 국군 수도병원 재활병동 하나 둘 그렇지. 천천히 한람이 정우석의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구령을 붙였다. 정우석은 화랑게이트의 환수금으로 조성된 피해 장병 지원 펀드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로봇처럼 보이는 의족으로 재활기구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뎠다. 젠장.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 정우석이 숨을 헐떡였다. 얘야, 너 지금 2다리로 걷는 거야? 엄살 피우지 마. 등에 총상을 입었던 한람은 다행히 총알리 척추를 기적적으로 비겨가 몇 달간의 재활 끝에 거의 완벽하게 회복한 상태였다. 그는 정우석의 저녁일까지 의무 복무를 마친 후 명예롭게 전역했다. 두 사람은 이제 군복이 아닌 평범한 20대 청년의 모습이었다. 지옥 같은 독사대를 함께 견뎌낸 두 전우는 이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짙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서원경 소령님 아니 중령님은 어떠시대? 정우석이 물었다. 팔에 깁스 풀고 바로 육군본부 감찰실로 복귀하셨지. 아주 그냥 물 만난 고기야. 제2의 한지수 군단장님이 되실걸. 한가람이 웃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군복이 아닌 수수한 검은색 코트 차림에 한지수가 들어섰다. 어머니 군단장님. 아니 한지수. 선생님. 정우석이 황급히 경례를 하려다 멈칫했다. 한지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정우석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웃었까? 그녀는 두 아들 같은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자신의 피를 이은 아들이었고 한 명은 자신이 지켜냈어야 할 아들이었다. 까라마 웃었까? 내 어머니? 내 애 나는 오늘 군복을 벗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녀는 능하게 서 있는 두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별 3개를 잃었지만 내신 너희 둘을 아니 이 땅의 수많은 아들들을 다시 얻었으니까. 한지수는 정우석의 휠체어를 밀고 한가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집에 가자. 세 사람은 병원의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창밖으로는 겨울의 차가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걷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대한민국 육군 7군단 북진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부대에는 독사대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전설이 생겼다. 그것은 단순히 부패한 장군들을 몰아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채가 잡히는 모욕 속에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으며 분리에 맞서 2다리를 잃고도 진실을 외쳤던 한 병사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별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임을 증명해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군 단장 한지수의 가장 찬란하고도 가장 고독했던 투쟁의 기록이었다. 그녀가 잃은 별 3개는 하늘에 떠있는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며 대한민국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